제가 원래 이 10대 초반 때부터 일기를 썼거든요. 노트가 뭐 이렇게 많겠죠? 그걸 저보다 이렇게 가방에 세게다 넣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죠. 실형에다가. 야. 근데 전철 종로에서 이제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알았어요. 아, 누구 내렸지 하는 순간 차가 이렇게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그거 빨리 전화하시면 되는데. 아, 그게 바로 전화를 했죠. 도착하고 나서 영문이 갔을 때 그게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약간 저로서는 반전인데. 이번 주는 주제가 습관이에요. 네. 아마 지금 라플 위클리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습관. 금요일 오전 11시가 되면 네. 딱 밥상을 차려놓고 네. 라플 위클리를 시청하시는 습관이 이미 형성된 게 아닐까. 아, 훌륭한 습관이죠. 네, 예. 훌륭한 식습관이죠. 두 분은 습관 있으세요? 저요? 네. 요즘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습관이요? 운동 습관. 오. 눈을 뜨면 계단을 오릅니다. 꼭대기까지 가고 지하 4층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꼭대기까지 가고 아파트? 어머, 예. 몇 층짜리 아파트인데요? 60층 정도로 오르는 것 같아요, 총. 어쨌건 동진님은요? 궤도를 한 3번 정도 네. 도는군요. 예. 저는 뭐 동진님 이제 방송 여러 번 같이 하니까 네, 습관 일단은 아시겠죠? 녹화 들어가기 전에 캔 따는 소리. 아하. 콜라 일단 석션하고요. 네, 쉬는 시간에는 이제 잠깐 잡니다. 쪽잠 주무시는 거. 아하. 네, 차에 가서 잡니다. 네. 너무 좋죠. 글 쓸 때는 손 씻는다, 뭐 이런 거. 글을 쓸 때는요. 네, 약간 손을 씻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약간 리추얼처럼 뭔가 이렇게 의례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나 지금부터 일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또 실제로 약간 청결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약간 루틴을 만드셨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로 떠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두 분의 언어 습관 같은 거는 언어 습관.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야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시고 아하. 질문을 할 때 그냥 학교에 가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학교에 가셨는지 제가 묻게 됩니다. 아, 맞죠. 야, 그거 지적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지적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너무 좋은 네, 맞아. 그런 게 화법이어서 나- 저는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배우려고 하죠. 그로 말하자면 일종의 액자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저 따라해봐야겠다. 저도 한번 쿠션을 따라해보겠다는 주는 거죠. 생각이 한번 들게 됩니다. 그쵸, 그거예요. 한번 웃어보겠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라는 어울린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이제 라디오 DJ를 할 때 프로그램 이름이 이동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어요. 아, 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은 불구하고란 말을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로 이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네. 멋있죠, 멋있죠. 말을 이런 장황한 말을 넣으면 사실은 말할 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말을 이렇게 던지면서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고 되게 딱 듣는 사람도 이렇게 환기가 돼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역접을 쓰신 거니까 그쵸. 다른 말이 나오겠구나. 아, 저는 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 인생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 모든 것이 100대 0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떤 사람들이 자명한 어떤 사실이나 진실이라고 믿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말로 하면 균형 사실 감각?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이래서 너를 좋아해가 아니라 맞아. 너는 이러이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좋아해. 그거보다 더 위가 있습니다.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부정적인. 뛰어넘는 더 긍정적인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 뭐가 있느냐? 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앞에 것마저 긍정이 단점이 되고 장점이 된다. 네. 이거 근데 대단하다. 오히려 좋아는 왠지 하류 쪽의 언어인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니, 상류 쪽의 언어인 것 하류.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좋아라는 더 말이 좋아.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진짜 긍정의 극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류야. 하류 좋아. 하류라는 유량 많고 오히려 좋아. 배들 오가고 좋아. 하류라서 더 좋아. 안정적이야. 궤도님은 진짜 약간 많아요. 뭐가 있죠? 이렇게 여기를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진짜 재밌는 거 말해줄까요? 진짜 재밌는 거. 완전히 가스라이팅의 허들을 굉장한 명작입니다. 정말 이거 보고 눈물이 안 나오면 사이코패스. 충격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항상 이렇게 매만지면서 습관입니다. 근데 모든 추천작을 다 걸작이라고 말을 하니까 네, 이제는 사실 약간 좀 부담이 이거 어떻게 나와? 부담되세요? 네. 오히려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해. 완전 과학이죠. 완전 뭐 과학이죠. 물어보- 이거 과학입니까? 완전 과학입니다. 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러면서 왜 과학인지 생각해. 그치. 있어요, 실제로. 저런 말들을 까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나쁜 습관이나 좀 안 좋은 습관이라도 내가 계속 반복해서 그걸 맞아요. 밀면 스타일이 돼. 그게 나의 스타일이 되고 맞아.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 뭐 나쁜 습관도 너무 많고 좋은 습관도 너무 많고 습관 때문에 좌절한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의 인생관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행복해지고 싶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삶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시다. 예, 만약에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데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너무 하기 싫은 일을 1년 12달을 하고 있는데 막 돈을 모아서 마침내 내가 남극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상에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들을 거의 다 채워버린 수많은 습관의 순간들. 예를 들면 도파민보다는 세로토닌의 순간들을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대표하는 모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사실 하거든요. 사실 뭐 인생을 결정하는 게 어떤 중대한 과업, 성취, 네. 성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소소하게 반복하는 것 일상 속의 습관이라고 본다면 그걸 정말 아름답게 잘 보여준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의 영화 중에 그렇죠. 네, 마침 네. 쓰셨더라고요. 유준열 씨도 한번 나오셔서 거길 직접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화장실 방문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도쿄의 시부야 지역에 있는 17개의 애초에 프로젝트 자체가 이 영화가 그 화장실을 아주 쾌적하고도 디자인적으로 뛰어나게 이렇게 해서 만든 프로젝트를 일종의 어떤 알려주기 위한 홍보 기획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것을 너무 걸작으로 잘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되게 작품이고요. 재밌다. 자기 말버릇. 아, 이것도 말버릇이야? 너무 재밌다. 아니, 진짜 재밌어갖고. 어떻게 보면 홍보 영상, 광고 영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훌륭한 결과를 얻은 건데 퍼펙트 데이스, 완벽한 날들이 언제가 완벽한 날들인가 라고 보면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완벽한 날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날이고요. 맨날 같은 일을 반복하는 날만 있어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장 큰 사건이 중년남자 둘이서 강변에서 그림자 밟기 놀이하는 게 가장 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제 히라야마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바로 일본의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배우라고 하는 이제 이건 진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영화 진짜 걸작이에요. 정말입니까? 자주 안 쓰시는 표현이에요. 네. 송강호 씨가 칸네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1년 뒤에 이 영화로 야쿠쇼코지가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히라야마라는 사람은 청소부입니다. 공공 화장실 청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패턴이 있어요. 혼자 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침에 딱 눈을 떠요. 그러면 칫솔질하는 혹은 면도하는 방식. 밖에 나가요. 문 열면 항상 하늘 한번 쳐다봐요. 그 다음에 나가서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고 반드시 커피캔을 꺼내요. 출근해서 도착하면 당연히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겠죠. 직업의식에 투철한 사람이니까. 점심은 뭐 이제 간단한 음식을 먹는데 자주 올라가는 신사 앞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점심을 먹다가 햇빛이 예쁘면 올라서 나무를 꼭 찍어요. 코모레비. 네, 코모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가요. 그럼 항상 들르는 술집이 있어요. 거기서 뭐 프로야구 경기를 보기도 하고 등등등.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 이게 날짜별로 요일별로 챕터가 나뉘지도 않고 패터슨 같은 영화는 나누지도 않고 그냥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제목이 뭐 오디너리 데이스가 아니고 퍼펙트 데이스라는 거죠. 사실은 매일 똑같은 영화를 영화에서 보는데 그 모든 장면을 다 달리 찍었어요. 똑같이 하늘을 쳐다볼 때 어떨 때는 안각으로 찍고 어떨 때는 옆에서 찍고 해서 매일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똑같은 행동을 해도 조건이 다르고 그날 나는 또 하루라도 더 늙어 있기도 하고 뭐 수많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반복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이 반복과 미세한 차이들이 모여서 그 사람 전체의 삶을 퍼펙트 데이스로 만든다라는 삶의 철학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 자체가 너무 시적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습관 중에 하나가 꼭 출근길에 올드 팝을 들어요. 맞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네. 꽂아서. 그것도 습관이죠. 네, 그분이 차창 밖으로 보는 길이 풍경이 노선은 같지만 음악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출근길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빠져들어서 보게 되죠. 사실은 영화를 보면 이 남자가 어떻게 하다 저런 삶을 살게 됐을까 궁금해요. 그리고 영화에도 몇 가지 단서를 줘요. 꿈 장면의 어떤 파편적인 묘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야쿠쇼코지 씨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가지고 이 히라야마라는 사람은 지금은 청소부인데 아마도 추측컨대 어떤 큰 회사를 경영했던 CEO였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아마도 추측컨대 자살 시도도 한 번 한 것 같고 그러다 지금까지 이른 것 같다는 추측은 들어요. 이렇게 보면 두 얘기 중에 어느 얘기가 훨씬 더 강렬한가요? 앞에 얘기가 훨씬 더 강렬하잖아요. 근데 영화는 이 얘기를 하나도 묘사 안 하고 아주 짧게 암시만 하고요. 이미지를 통해서
오로지 일상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소위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일종의 뭐 자기 차별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남자는 청소부라는 직업으로서 숭고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것 자체가 구도 영화처럼 표현되고 있고 굉장히 그 일상을 반복하는 게 숭고하게 느껴지죠. 맞아요. 퍼펙트 데이즈가 패터슨의 영향을 좀 받기도 한 것 같아요. 저 패터슨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군요. 뭐 짧게 패터슨을 언급을 하셨으니까 마인드맵에 썼는데 뉴저지주에 패터슨이라는 마을에 사는 패터슨이라는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패터슨에 사는 패터슨? 네. 그런 거죠. 네, 이 패터슨 씨는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를 해요.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이 극 중에서. 또 배우라고 얘기하려고 택시 드라이버. 아, 맞아요. 버스 타네요. 버스 드라이버. 버스 드라이버. 역시 드라이버였어. 근데 이 분은 아내랑 같이 살고 있고 이제 아직 아이는 없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아내한테 입맞춤을 하고 출근을 해. 거기 잠깐 운행 시작하기 전에 시를 쓰는 게 취미예요. 매일 노트에다 시를 적어요. 뭐 등단을 한 건 아니지만 시 이렇게 고치고 있으면 동료가 와서 그냥 아침 인사를 해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출발을 해. 그러면 이제 노선 정해져 있으니까 운전하고 다녀요. 그럼 기사님의 이 귀에는 승객들의 잡담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들으면서 웃으면서 운전을 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시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일 다 끝나면 퇴근해서 강아지 산책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동네 바에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거의 루틴에 이 바에서 이거 한 잔은 무조건 들어가네요. 네. 네네, 중요한 루틴이에요. 어차피 개를 산책시키기도 해야 될 뿐더러 가는 김에 또 바에 들을. 근데 이게 퍼펙트 데이즈랑 다르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른 일이- 자막이 아예 떠요. 그 하루를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관객들에게. 똑같네요, 이것도 8일이. 뭐 약간의 변주가 있죠. 예, 근데 이 변주가 또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막 갑자기 어디 복권, 로또에 당첨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빅 이벤트가 생겨야지 그게 영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예를 돈가방이 들면, 발견되던가. 네, 매일 이렇게 습작하듯이 자기 노트에다가 이렇게 시를 쓰니까 아내가 그렇게 혼자만 보는 노트에 적지 말고 주말에 한번 제본하는 데 가서 다 복사해서 제본을 떠라. 그러니까 알았어, 주말에 가볼게 라고 해요. 초반이니까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와, 저 사람이 어느 날 저 책으로 만들어서 아내가 그걸 어디다가 몰래 출품을 해서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법 못하죠. 근데 그런 게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매일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그냥 무탈하게 반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성인 거예요.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이 어떤 든든한 밑받침이 된다면 그 토대 위에서 조금씩 바뀌는 디테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네. 들면 아내가 옆에서 막 제잘거리는 게 하루는 뭐 베이커리를 차리겠다고 했다가 하루는 기타를 배워서 가수가 되겠다고 하고 승객들의 얘기도 바뀌죠. 또 바에서 만나는 손님들의 이야기도 바뀌죠.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보면 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디테일 속에서 우리가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죠. 매일 똑같다고 그냥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잔잔하겠네요. 잔잔한데 네. 약간 좀 소소한 재미가 있는. 네. 그리고 그렇습니까? 사실 더 이상 이 시를 못 쓸 것 같은 일이 생기는데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낯선 사람이 만나서 공책을 선물로 받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랬을 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시를 쓰기 시작을 그러니까. 해요. 이게 약간 정말 이건 진짜 습관이다. 그러니까 습관이 무엇에 이르기 위한 무슨 연습 과정이거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니고 습관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이 10대 초반 때부터 일기를 썼거든요. 계속 쓰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저한테는 소중한 자료가 됐겠죠. 출판하십니까? 아니 여기 반전이 있어요. 패터슨 같은 반전이 있는데 불 탔어요? 아니 그 정도의 극적인 건 아니고요. 분실. 사무실 한번 옮길 때가 있었어요. 요즘처럼 일기를 이제는 사무실에서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노트가 뭐 이렇게 많겠죠. 그걸 저보다 이렇게 가방에 세게다 넣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죠. 실형에다가. 야. 근데
전철 종로에서 이제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알았어요. 아, 누구 내렸지 하는 순간 차가 이렇게 문이 딱 닫힌 거예요. 빨리 전화하시면 되는데. 아, 그게 바로 전화를 했죠. 도착하고 나서 영문이 갔을 때 그게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약간 저로선 반전인데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라고 이제 궤도란 진짜 말하겠죠. 재밌을 것 같아. 좋아. 알고 보니까 네. 내가 선반에 두고 내린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내가 버린 거였어. 아니야. 다 아니고요. 결국은 그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것을 하는 전문 사이트에 가서 글도 올렸어요. 후수하겠다고 하고 찾아주면. 그래서 첫 달에는 막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 됐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요. 근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일기를 안 써도 된다. 강박에서 벗어나신 네, 건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일기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일기를 안 써요. 그 습관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습관을 해서 뭔가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습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진짜 일리 있는 게 그 원펀맨이라는 네네네. 원펀맨 그 정말 습관적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힘을 길러서 어떤 적이든 한 방에 끝내잖아요. 이 원펀맨 역할에 나오는 이 사이타마라는 캐릭터가 무쾌감증입니다. 그러니까- 쾌감을 못 느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등장해서 한 방으로 끝내니까 그 일을 사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네, 거죠. 얼굴도 그냥 무미건조한 감정이 없는 얼굴이에요. 네, 즉 즐거움을 느껴지지 못한다.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몸인 거죠,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때의 쾌감보다도 습관을 통해서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한 도파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궤도님 말씀하신 거에서 쾌감을 자존감으로 바꾸면 또 정확하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 노벨상을 탈 거야. 어디 학교 1등으로 수석 합격할 거야. 그게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난 내가 약속한 대로 나는 뭐 일주일에 5번씩 뭐를 했어. 뭐 스쿼트를 했어. 이거를 지켰을 때 진정한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끊임없이 새로운 기대감을 설정하는 게 궁극적으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습관을 보통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유지 습관과 성장 습관. 그래서 유지 습관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삶을 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냥 모든 습관들. 이거는 바꾸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장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표와 성취를 설정하는 습관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의미 있고 새로운 설정을 계속 추가해 나가야 된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하나 뭔가를 달성하면 또 새로운 습관을 또 도입을 하고 이 과정이 잘 되면은 이 두 가지 습관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유익한 힘을 맞아요. 준다는 거죠. 제가 사실 뭐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보통 막 내가 어느 날 CNN 앵커처럼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불가능하죠. 되기가 어렵기도 그쵸, 하거니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성장 습관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냥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개씩 외워라. 그게 이제 CNN 앵커처럼 말하는 거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진짜 나도 모르게 가까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쵸. 생각보다 훨씬 더.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이 학습이 되기도 하지만 습관 자체가 어디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쓸모없는 과정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때로는 패착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책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책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있는데 그때 하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책을 막 가까이 하고 싶고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의 핵심은 이 책을 읽는 시간을 즐기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습득될 나의 지식, 나의 어떤 통찰, 뭐 나의 어떤 지점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은 지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습관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하기 힘든 거, 고역으로 느낄 만한 거를 나와의 약속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우에는 다른 책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그래도 그렇죠. 어느 정도 약간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책으로 바꾸면 그 과정이 즐거워지면서 그 챌린지도 그 미션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아웃라이어라는 책. 네. 말콤 글래드웰. 네, 말콤 글래드웰의 책인데 이거를 습관을 통해 성공에 도달하는 책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근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
1만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하면 습관이 돼서 결국 네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에 도달할 수 있다. 대가가 된다. 네. 야, 너도 1만 시간을 하면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든 1만 시간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말콤 글래드웰은 그 시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1만 시간을 여기에 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데까지 가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워낙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티핑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사실 맞아요, 워낙 다 맞아요. 국제적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하면 다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를 생각해요. 실제로 1만 시간의 법칙하면 귀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쵸. 88만 원 세대 1만 시간의 법칙하면 숫자가 너무 잘 맞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한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안데르스 에릭손이라는 학자가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했는데 원래 애초에 안데르스 에릭손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을 때 바이올리니스트를 상대로 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이제 20살이 됐는데 탁월한 성과를 이룬 그런 국제적인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 잘하는 정도의 연주가도 있고 성과가 낮은 바이올리니스트도 있단 말이에요. 세 그룹으로 나누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근데 성과가 낮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아직도 20살까지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대충 시간을 따져보면 한 6,000시간 정도 연습을 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머지 두 그룹 좋은 성과나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실제로 1만 시간 정도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 연습량의 차이가 결정적이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1만 시간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인데 이 양자 사이에요. 탁월한 성과를 낸 바이올리니스트와 좋은 성과를 낸 바이올리니스트를 연습 시간을 해봤더니 좋은 쪽이 탁월함보다 더 많아요. 이런 역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쓸쓸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연습하는 것을 양으로만 따진 거지 질로 따진 게 아니잖아요. 매일 3시간 10년을 연습해야 1만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3시간 동안 연습하면서 딴 생각하고 대충 하기도 하고 뭐 콜라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놀 수도 있고요. 그 와중에 또 콜라는 드시는구나. 콜라 생각나는 거예요. 습관이야, 습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3시간을 꽉 차서 할 수도 있죠. 집중해서. 반면에 똑같이 3시간 연습했는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선생님으로 가르쳐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 문제가 크죠. 거기다가 또 타고난 재능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보다 그냥 괜찮네 바이올리니스트가 더 많은 시간 연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새겨들어야 되겠다. 이게 에릭손의 연구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허무하잖아요. 1만 시간으로도 안 되네. 근데 이거는 하나 확실하죠. 내가 1만 시간을 하면 1만 시간을 하기 전에 나보다는 훨씬 나아요. 맞아. 다시 말하면 타인하고 비교하면 이 법칙이 안 맞을 수 있고요. 자기랑 비교하면 이 법칙은 무조건 나아요. 나 자신의 비포와 애프터가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제가 이제 그 왓챠라는 사이트에 올린 그 영화 별점이 한 6,000개쯤 돼요. 우와.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안 올린 과거의 고전들이나 혹은 최고의 작품이라도 안 올린 게 있으니까 다 합치면 대략 한 10,000편쯤 맞거든요. 와. 1만 평점의 법칙.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영화 하나가 보통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1만 편을 봤으니까 2만 시간을 썼단 말이에요. 영화 보는데. 와. 이렇게 되면 저도 최소한 시간적으로는 된 거죠. 네. 탁월한 뭐 영화가 평론가가 아닐 수는 있어도 괜찮은 영화 평론가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 재능은 없을지라도 시간은 된 거예요. 아웃라이어시네요. 아닙니다. 전 그냥 라이어인데. 저는 그냥 무조건 저는 아웃이요. 시간만. 너무 재밌다. 아웃이고 라이어야? 우리 둘이 합치면 아웃라이어네? 아웃라이어. 같이 있어야 되네. 아웃라이어예요. 떨어져 네. 있으면 진짜. 그러니까요. 합쳐서 언젠가는 이 경지에 언젠가 진짜 이루고 아웃라이어가 되기 싶어요. 위해서. 아니 네. 시간으로만 저는 양으로만 승부. 네. 저는 그 습관 만들 때 며칠을 지속하면 그게 내 습관이 되느냐를 두고 뭐 며칠의 법칙. 그게 뭐. 재밌는 게 많죠. 작심 네. 3일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고. 네, 그래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게임에 보면은 네. 게임하다 죽잖아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방금 살아난 캐릭터는 뭐 몇 초 정도는 아예 총에 안 맞아요. 안 그러면 살아나자마자 죽으면 또 죽잖아. 네. 그렇겠네. 네, 그래갖고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네, 맞아요. 반짝반짝거리면서 모든 공격에 대해서 이뮨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3일 정도는 새로운 환경을 딱 만나면 우리 몸에서 모든 방어막을 다 쳐가지고 힘든 거, 뭐 괴로운 거, 고통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4일째부터 그 방어막이 사라져요. 4일째부터는 그 힘이 동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거기서 이제 3주 정도를 지속을 하면 네. 3주부터는 이제 이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방어막이 쳐지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습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3주가 정확히 21일이잖아요. 네, 보통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21일 동안 뭘 유지하면 그게 내 것이 된다라고 해서 막 친구들이랑 저도 막 챌린지 같은 거 해보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가요? 그게 왜 21일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20일을 할 수도 있고 22일을 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50년대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아하. 팔을 절단을 했을 때 그 환상풍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없었는데. 21일 동안은 아직도 내 팔이 있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21일이 결코 내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21일 챌린지 성공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하. 그 다음 21일 동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66일이 또 아니 66일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숫자일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한 건데 이게 한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두고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이제 습관을 기르도록 해본 건데 18일에서 254일의 시간이 걸리더래요. 그걸 평균 낸 게 66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일이 되면 모두가 그 습관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전 진짜 수많은 챌린지를 해본 거예요. 근데 언제 많이 했냐면 코로나 때 네. 격리되고 뭐 일주일 격리하고 네네.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정말 친한 친구들이랑 우리끼리 이름을 만든 거야. 격리 챌린지. 격체. 네. 그래서 뭐 각자 뭐 이거 뭐야 플랭크 하기, 뭐 스쿼트 하기. 네. 근데 저희가 또 그 그룹이 다 통역사 그룹이라서 운동을 하는구나. 해외를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그 입국자 격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 돼서 네. 코로나가 지나고도 제가 100일 동안 그 격리했어요? 운동 유튜브를 매일 따라한 거예요. 오. 근데 정확히 그 이후에 100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해방감.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평생 가는 습관을 만들려면 치팅데이라고 하잖아요. 뭐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안 하는 날. 내 하루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습관을 지배해야 되는데 습관이 내 인생을 막 좌우하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난가?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요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더 게임이라는 영화 더 보셨습니까? 게임. 나라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몸이 바뀌는 영화입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주제를 저는 되게 흥미롭게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요 영화의 원작이 체인지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네, 이 만화가 사실 저는 되게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 핵심 설정이 뭐냐? 영화 얘기를 좀 할게요. 영화 얘기로. 가난한 젊은 무명화과 민희도라는 분이 계시고요. 신하균 님이 연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대 금융기업의 늙은 부자 강노식이 있습니다. 변희봉 님이 주연을 하셨죠. 그래갖고 내기를 제안을 해요. 만약에 내기를 해서 신하균이 이기면 거액의 현금을 주겠다. 절대 가질 수 없는.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네 몸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의 번호를 하면 하나씩 불러요. 뭐 2, 5 이렇게 부른 다음에 걸어서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네. 장난전화 하듯이요? 네. 걸어서 여자야. 그래갖고 막 와 이렇게 했고 신하균이 신나갖고 여자 맞죠? 이랬더니 알고 보니 그 성전환을 하신 분. 그래 이 새끼야 내가 남자다. 이러면서 이제 변희봉의 승리로 끝나. 할 일 없으면 발 닦고 잠이나 자 네. 이거 새끼야. 그래서 몸이 뺏기니까 노예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뇌수술을 해서 몸을 바꿉니다. 강노식 그 변희봉님은 젊은 몸을 갖게 되고요. 신하균님은 늙은 몸으로 깨어나죠. 네. 근데 진짜 그 깨어났을 때 그 변희봉님 연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소름 끼칠 정도로 진짜 뇌가 바뀐 젊은이가 나이든 몸을 갖고 깨어난 것 같은 눈빛과 그 연기가 근데 기가 막힌데 결국은 영화가 이제 재대결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대결을 하고 만약에 다시 신하균이 승리하면은 다시 원래 몸으로 돌려주겠다. 변희봉님이 승리한다. 그러면 이제 뭐 기억을 뭐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원작 만화랑 영화랑 좀 차이점이 원작 만화가 굉장히 깔끔해요. 목적 자체가 젊은 몸을 갖게 된 나이든 부자는 이 젊은 화가의 여자친구를 보고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젊은 화가 여자친구가 몸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이든 이 노인의 몸에 있는 남자친구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몸을 갖고 있는 이 부자가 기억까지 가져오고 싶은 거야.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까지도. 네, 그래서 너의 뇌까지 가져와야 되겠다. 만화에서는 결국 누가 이겼는지가 결론이 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실제로 이 두 사람 다 숨겨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갈등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결말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누가 이겼을까 누가 나일까 이걸 하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강노식, 변희봉님의 특정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상황에서 이제 신하균, 젊은 몸의 신하균이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면서 완전 모든 기억이 다 있으니까 정말 실제 원래 몸을 찾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변희봉님의 습관을 보여줘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럼 누가 이긴 걸까? 근데 영화상 설정으로 봤을 때 이 뇌 자체는 변희봉의 뇌입니다. 이걸 신하균 몸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이나 사고력에 해당하는 부분 혹은 기억만 뺐어. 기억만 스위치하면은 이 몸에는 변희봉의 뇌. 근데 여기 기억은 신하균의 기억. 이거 도대체 누굽니까 이거? 지금은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아무래도 기억이 혹시 그 사람을 설명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를 사도 하드디스크가 동일하면 우리는 같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변희봉님이 이겼어도 기억을 이식했다면 이것은 사실 신하균의 승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습관이 나인가 기억이 나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던지는 작품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과 영혼 같은 그 유명한 영화를 보더라도 갑자기 우피 골드버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믿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패트릭 스웨이지가 그 몸에 들어가서 디토라는 말, 둘이 항상 평상시에 그쵸. 이하동문하면서 네. 디로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기억. 아 그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할 때 습관 가지고 맞아.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인 걸 증명할 때 기억을 이야기하거나 둘만이 공유한 아니면 둘이 항상 있었던 습관을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습관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네요. 비슷하게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 지금 미지의 서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뭐 12부작 드라마로 제가 알고 있고요. 쌍둥이 자매가 등장을 해요. 이 언니인 미래, 동생인 미지인데 그 얼굴은 똑같아요. 근데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언니인 미래는 좀 섬세하고 좀 예민하면서 굉장히 똑똑하고 차분하고 체력이 안 좋고, 동생인 미지는 굉장히 화통하고 성격도 좋고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똑똑하게 열심히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언니인 미래는 서울에서 공기업에 다니면서 그 할머니 요양원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으로 해서 보내는 약간 일종의 이제 뭐 가사의 도템이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지는 육상 선수를 하다가 다쳐갖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하고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이제 엄마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엄마가 이제 언니 미래한테 좀 반찬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왔는데 미래 언니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네. 그리고 이걸 보고서 역할을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했던 적이 계속 있던 거예요. 쌍둥이들은 쉽죠. 막 네. 시험도 대신 봐주고. 맞아요. 뭐 체력장 있을 때 네. 뭐 동생이 체력이 좋으니까 가서 뭐 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언니 미래는 집으로 가서 이제 그럼 엄마랑 지내면서 동생 역할하면서 엄마랑 할머니를 돌보고, 동생인 미지가 언니 회사, 그래서 서울의 미진 거죠. 네. 네, 일을 하게 되는 그 설정도 재밌는데 일단 우리 박보영 배우님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1인 2역이잖아요. 그냥 보자마자 미래인지 미진지가 구분이 돼요. 저는 이거를 1인 2역이라고 할 수 없고 1인 4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인 미래, 미지인 미지가 있는 거고요. 근데 미래를 연기하는 미지가 있고요. 미지를 연기하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원래 평소에 박보영 배우님 팬이기도 한데, 네, 박보영 배우님 정말 팬입니다. 이것도 약간 습관이야, 그렇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거. 쌍둥이는 습관이 비슷할까? 재밌는 게 미국에서 어릴 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입양이 돼서 네. 완전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재회했어요. 십수년 만에. 네. 놀랍게도 이 두 쌍둥이가 똑같아. 너무 비슷한 습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 네. 영화도 있잖아요. 트윈스터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아, 그래요? 실제 그 쌍둥이가 서로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결돼가지고. 다큐멘터리인가요? 근데 문자를 주고받는데 말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재밌는 게 뭐 선호하는 브랜드도 비슷하고요. 특정한 버릇이나 취미 활동도 비슷했다. 네, 뭐 머리 묶는 거 이런 것도 비슷하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도 있고 또 정반대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은 뭐 범죄자가 됐는데 한 사람은 뭐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렇죠. 교수가 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둘 다 라플리 클립 보는 겁니다.
워낙 라플리클리가 재밌으니까. 라플리클리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도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국내에도 쌍둥이가 어디까지 비슷한가 이런 습관들이 흡연이나 음주 같은 생활 습관 이거는 확실히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대요. 네.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쌍둥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도가 동일한 겁니다. 완성된 집의 모양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설계도가 같기 때문에 약간의 맥락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입장이죠. 본성이냐 환경이냐 이런 거에 관해서 꼭 그거를 다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흥미롭고도 훌륭한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안 보신 행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행복. 와, 제목. 네. 제목 자체가 굉장히 과감하죠. 심지어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허진호 감독이에요. 우리나라 영화예요? 네, 허진호 감독이고 황정민 씨 나오고 임수정 씨 나오고 공효진 씨가 나오고 와. 연기들도 훌륭하고 뭐라 할까 스토리도 굉장히 격렬해요. 보통 허진호 감독 영화가 잔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초기작 중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나 봄날은 간다 같은 그런 뛰어난 작품을 했는데 그 다음 작품 네 번째 만든 작품이 행복인데요. 권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영수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그 술집 같은 걸 운영하기도 하고 모든 술집 운영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밤의 생활을 굉장히 즐기면서 폭음도 하고 쾌락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겠죠. 또 알코올 중독에 가깝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간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건강한 것으로서 사람을 치료해주는 시골에 있는 외딴 곳에 있는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돼요.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체조도 하고 건강한 식단 먹고 서로 간에 대화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8년째 폐가 너무 안 좋아서 입원해서 살고 있는 임수정 씨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은이라는 캐릭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병상련도 있고 영수하고 은이하고 서로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서로 집을 마련을 따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 건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과거의 애인이었던 공효진 씨가 갑자기 소식을 끊고 잠적하게 된 자기의 전 애인인 황정민 씨를 수소문 끝에 하루 찾아와요. 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놀라가지고. 근데 너 여기랑 안 어울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주고 연락처를 주고 서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가 갑자기 옛날에 살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엔 밤에 굉장히 화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며칠 갔다 올게 라고 말하니까 은희가 불안하지만 그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서울 며칠 갔다 와요. 가니까 잊었던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옛날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해서 또 며칠 동안 즐겁게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 되게 불행해졌겠다. 네, 여기서 딱 끊을게요. 오늘도 한 편의 영화를 셀링하는데 성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너무 재밌겠다. 여기서 끊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묘사된 그런 장면이 있는데 황정민 씨가 어떤 일을 하냐면 짐 나르는 일을 해요. 그래서 트럭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짐을 나르게 해주고 자기를 고용한 사람한테 일당을 받죠. 일당을 받아가 딱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자기를 고용했던 아저씨가 맥주를 따더니 잔을 2개를 갖고 와서 잔에다 맥주를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좀 권하지도 않고 마셔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근데 이 남자는 건강 때문에 술도 담배도 지금 오랜 세월 끊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따라줘요. 그러니까 남자가 잠깐 갈등을 해요. 그러더니 황정민 씨가 그 맥주를 마십니다. 쫙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제가 술하고 담배 끊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에는 좋지 근데 재미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희대의 명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까 그 100일 운동하신 얘기도 사실 그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나는 순간이 너무 어이없는 것으로서 그 오랜 세월에 자기 노력 같은 것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케이스거든요. 만약에 그 고용주가 맥주를 마시면서 저 맥주 한잔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뭐 김씨 이거 한번 좀 맥주 한잔 할래? 이렇게 물어봤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금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맥주에다가 이렇게 뚜루룩 따라주니까 이 남자는 그걸 또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금주와 금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에 관한 부분인데 이걸 너무 일상적인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는 아주 훌륭한 장면이 아닌가. 습관에 관한 영화 하면 저는 제일 먼저 행복이 떠오릅니다. 그렇네요. 오랫동안 형성된 그 습관 재벌을 난 못 준다라는 게 또 담겨 있는 어떻게 영화네요.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탄성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뒤에 보면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은이랑 밥상을 놓고 밥을 먹는데
그날 이제 이 사람이 뉴스를 본 거예요. 뉴스에서 노후를 어느 정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4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한참 4억 7천만 원 벌려면 말이야. 젊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은희가 듣고 있다가 뭘 그렇게 먼 미래까지 그렇게 살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시큰둥하게 말을 해요. 그러다 둘이 약간 티격태격 하다가 갑자기 남자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희야, 너 밥 천천히 먹는 거 지겹지 않니? 이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밥도 천천히 먹어야 되거든요. 일부러. 근데 상대방이 밥 천천히 먹는 게 어느 순간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서울도 갔다 왔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는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게 또 인간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갖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나의 습관과 상대의 습관이 만났을 그렇죠. 때 문제점들도 이제 나오는 거네요. 이게 곧 그 습관이라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남자는 이 세계에서 이쪽으로 왔다가 자기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이쪽 사람이었던 거죠. 66일을 못 채웠나? 만시간을 못 채웠나? 이 습관이라는 게 또 이게 심해지면 병적 이유로까지 되면 강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명작인데 또 의외로 오래돼서 아직 안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잭 니콜슨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명작이죠. 이 남자가 사실은 상대하기 정말 까탈스러운 남자예요. 일단 강박 덩어리여서 현관문을 5번씩 열고 닫고 확인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길을 걸을 때 보도블럭에 금을 안 밟고. 금을 밟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위생 때문에 장갑을 딱 하루만 끼고 버리고, 심지어 화장실에 비누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비누를 탁 포장지를 뜯어서 손 한 번 씻고 버려요. 뭐요? 종이 비누인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려면. 근데 그런 남자고 식당에 가서도 딱 자기 지정석에서 그 자리에서만 먹어야 되고 한술 더 떠서 네. 본인이 주문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업원한테는 주문을 못 해요. 퇴사하면 어떡해요? 퇴사가 아니라 병가를 내요. 근데 그 병가를 내는 이유가 아들이 아파서예요. 그 종업원이 없으니까 내가 음식을 주문을 못 하잖아요. 그 아들을 대신 치료해 줄 수 있게 병원비를 내줘요. 근데 문제는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고 말을 되게 서투르게 하고 본인은 진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듣는 사람이 이게 뭐야, 칭찬이야 욕이야, 이거 지금 듣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남자가 서서히 변화를 해가죠. 습관이라는 거, 그리고 아주 뼛속 깊이 박힌 이런 강박이라는 것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는 영화여서 가져왔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를 떠오르면 아카데미 시상식이 떠오르는데 잭 니콜슨이 이제 이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잭 니콜슨이 올라오는데 시상대 위에 올라와서 마치 금을 잇는 것처럼 금을 안 밟으려는 행동을 다리를 이렇게 귀여워. 귀엽다. 굉장히 기지가 뛰어난 센스가. 야. 그 장면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박수 치는데 캐릭터 그대로. 네, 그게 배우들 제일 멋있다. 먼저 떠오릅니다. 네, 이 영화는 나온 지 오래됐지만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에서도 명대사로 또 유명하죠. 여기서 이 남자가 사실 여자한테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그 대사를 하죠. 명대사지, 명대사 이거. 그러니까요. 저도 기억나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러니까 이거 상대방에 내가- 대해도 극찬이죠, 사실. 그것도 있고 당신 집 앞에 있는 계단이 나한텐 제일 편안한 장소야. 뭐 이런 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주는 대상은 정말 귀하거든요. 그럼요. 행동은 좀 서투르고 뭔가 좀 모난 데가 있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지만 이 진심만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여러분들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야, 이런 다행입니다. 얘기 네, 이렇게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감사해요. 방송을 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약간 비틀어서 얘기하면 전 좋은 관계는 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친하고 좋은데 내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 같아요. 틱틱거린다거나 뭐 등등. 그러면 저는 내가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같거든요. 강박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습관과 관련된 굉장히 인상적인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조지 클루니가 가장 멋있게 나온 영화가 이 영화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인디에어. 멋있게 인디에어에서 멋있어요? 어디에 나와도 다 멋있는 거 아니고? 다 멋있는데 이 영화에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브래드 피트의 베스트는 머니볼이라는 영화에서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조지 클루니의 베스트는 사실 인디어처럼 절대 야, 느껴지고요. 벌써부터 기대감 급상승. 조지 클루니랑 관련된 싱글에 관련된 유명한 내기에 관한 얘기 아세요? 내기? 뭐요? 네.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친한 배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미셸 파이퍼 있고 니콜 키드만 있잖아요. 두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 조지 클루니처럼 이렇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10년 안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니콜 키드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가 나는 내가 10년 뒤에도 싱글일 걸 장담한다.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라고 막. 내기할래? 그러니까 내기하자 해서 $10,000를 걸었어요. 실제로. 오. 그래서 2011년이 됐는데 여전히 싱글이야. 오. 그래서 니콜 키드만이 $10,000 수표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조지 클루니가 받자마자 다시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다시 또 향후 10년까지 해서 더블업 하자. 두 배로 대판. $20,000로 하자. 네. 묶고 더블로 가 이거죠. 실제로 근데 2014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묶고 더블로 가는 조지 클루니가 졌는데 21세기의 초반의 상황으로는 그냥 가장 매력적인 싱글 하면 조지 클루니를 떠올렸던 싱글을 대표하는 남자. 네, 그럴 정도의 사람인데 이런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타입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주인공이 이제 라이언이라는 남자입니다. 라이언이라는 남자가 해고 전문가예요. 이 작품이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2008년도 금융대 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된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그 상황에서 해고를 시키는데 회사가 너 해고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많은 저항이 있으니까 외부에 용역을 준 셈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대신 해고 해고해라. 대행업체. 해고 대행 업체의 굉장히 에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해고를 통보해서 정리하는 이런 직업을 조지 갖고 있어요. 클루니면 좀 괜찮겠다. 그리고 나도 지금 상상해봤는데.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럼 왠지 조지 멋있는데? 클루니가 해고하면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가 있어지나 더 보다. 싫을 것 같아. 더 싫을 좋을 것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이 남자는 직업이 해고 전문가이다 보니까 1년 12달 출장을 다녀요. 1년 중에 집에 가 있는 날은 43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항이 집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공항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능숙한지 빨리 통과하려면 누구 뒤에 줄 서야 되는지 짐을 어떻게 싸야 되는지를 이제 전문가이고 집에 가면 어색해요. 12살 때 자기 할머니가 굉장히 친했는데 집에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혼자라는 것을 12살 나이에 깨닫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관계를 캐주얼하게 가져서 누구랑 사랑에 빠져도 짧게 일회적인 만남을 하게 되고 강의할 때도 어떻게 하면 짐을 컴팩트하게 가장 간소하게 쌀 수 있는가를 강의해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언제라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을 간략하게 꾸려라라고 강의를 하는 셈인데 그래서 이 남자가 막 다니는데 중반이 되면 어떤 여자를 만나죠. 그게 이제 그 알렉스라는 여성인데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습관. 역시 1년 12달 다니고 공항이 너무 편하고 서로 막 카드가 있고 또 1,000마일이 목표이고 막 이런 마일리지 이런 거에 사람에서 둘이 너무 잘 맞으니까 만나자마자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심지어는 이제 같이 바로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남자 객실로 가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죠. 근데 둘 다 쿨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인데 더 쿨한 게 알렉스였던 거예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하다 보니까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지죠. 변화가 시작됐군요. 관계를 지속하려면 연인은 틀어박히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집도 구해야 되고 서로 함께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죠. 안정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목민인데 갑자기 농경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알렉스한테 청혼을 하기로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녀의 청혼을 밟는 절차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생겨요. 러브버그 아닙니까 이거? 아니 뭔 소리야? 거의 유행되는 아이템은 그냥 무조건 다 남방하는 돌아다니면서 거야. 사랑을 하는? 자 어쨌건 뭐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삶에 관한 두 방식 어떻게 보면 아까 행복하고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끊임없이 떠돌면서 미련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정주하면서 고정된 관계 속에서 굉장히 깊게 살 것인가의 차이인 건데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거를 한쪽을 뭐 이렇게 제시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식의 영화가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주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알콩달콩 평생 살아야 된다라는 영화가 아니에요. 어허. 그런 측면에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 텐데 문제는 A로 살던 방식을 B로 바꾸는 순간에 생겨나는 세계와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삐끄덕거림에 관한 영화. 그렇게 본다면 행복하고 이 영화의 주제가 같다고 볼 수도 있죠.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냥 단순히 그 여자를 만나서 갑자기 이게 변화가 그런 건 온 게 아니죠. 아니라 어.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래도 결혼식에는 참석을 하려고 왔는데 여동생과 결혼하는 남자가 갑자기 콜드핏이 온 거예요. 결혼 전날 밤 결혼해서 애 해야 낳고 나이 들면은 죽는 거 이거 다 똑같은 건데 뭐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갑자기 고민을 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동생의 남편 될 사람을 설득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본인이야말로 비혼주의자고 비혼은 고사하고 뭐 여자친구도 안 만드는 사람인데 매제될 사람을 앉혀놓고 그래도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everyone needs a co-pilot 부조종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의지하고 같이 얘기하고
뭔가 기댈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설득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의 신념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그런 열망과 욕구가 있었구나 하면서 생각을 알렉스 해서 생각이 나는 떠올리는 거죠. 누구를 가르치면 더 잘 알게 되죠. 그 너무 웃긴 게 인디 에어에서 그 조지 클루니가 초반부터 1000만 마일리지를 모으는 걸 네. 목표로 잡잖아요. 이 마일리지에 집착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모으는 펀치드럭 클럽. 네. 펀치 드렁크 러브는 아담 샌들러가 주연이고 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인데 이 주인공 남자는 성격적으로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이죠. 왜냐면 자매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외아들로 자라서 7명의 이 자매들이 스트레스 주면서 살아서 그런지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특히 분노를 잘 표출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광고를 봤는데 어떤 식품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사면 뭐 얼마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거예요. 항공사 마일리지를. 딱히 본인이 여행을 가고 싶지도 않고 여행이 취미도 아니면서 꽂힌 거죠. 그 광고를 보고 꽂힌 거예요. 그래서 다 먹지도 못할 만큼의 양의 푸딩을 사요. 그래서 자기 사업장에다가 막 쌓아놔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디에어랑 되게 비슷한 어떤 계기로 여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가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운 면이나 지난날 잘못한 것들 그런 거를 이 여자한테는 얘기를 하게 돼요. 결국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마일리지를 쓰려고 하고 연인이 나누는 대화도 되게 이상해요. 과격한 대사들을 안 난 했죠. 너가 너무 잘생겨서 네 얼굴을 주먹으로 막 갈기고 싶어 막. 하나를 뽑아서 빨아먹고 네. 싶을 만큼 너를 사랑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대사. 그런 얘기를 막 나눠요. 그러니까 그 진가를 알아주는 사랑에 빠지는. 여자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담을 10번, 20번 받는 것보다 더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남성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냥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로맨틱 코미디 중에 한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 안정적인 습관을 우리가 좀 깨고 계속 돌아가는 게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요거를 보여주는 영화가 저는 이제 파이트 클럽이라고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그 무료한 일상 또 소비 사회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는 요거의 습관에 갇혀서 이제 불면증이 너무 심해진 주인공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케아 가구 뭐 나오면 주문하고 나오면 주문하고 이게 정말 습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단조롭고 가구만 구매하는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타일러 더든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를 만나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이트 클럽을 만들고 이제 룰이 있어요. 뭐 오면은 뭐 반드시 싸워야 되고 막 이런 걸 해놓으니까 그게 너무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규모가 커지면서 이 조직이 무시무시하게 커집니다. 조직이 너무너무 막 문제가 커지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멘탈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도파민이 가득한 삶을 갈망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화가 바로 파이트 클럽입니다. 그런데 왜 기존 습관을 우리는 벗어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할까?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집합체, 기저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 습관을 형성을 담당하고요. 정해진 루틴을 통해서 계속 습관을 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파이트 클럽의 주인공, 에드워드 노튼이 맡은 이 역할은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뇌의 화학적인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 기능도 저하가 되는 거죠. 도파민을 굉장히 쫓게 되고요. 파이트 클럽은 그래서 무기력한 일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쾌감을 얻게 된다. 파이트 클럽을 만들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만성 스트레스로 완전히 무너진 뇌의 통제력을 마비시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의 습관이 다 파괴가 되고 새로운 도파민을 만드는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극단적인 습관에 중독된 사례를 보여주는 독특한 영화. 그래서 파이트 클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습관을 주제로 녹화를 했는데요. 네. 오늘 궤도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이라는 표현 한 20번 쓰셨고요. 굉장한이라는 말을 한 50번 쓰신 것 같네요. 멘트가 굉장하네요. 써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화는 잘 끝났다. 오늘만큼은 이를 악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 11시가 되면 라플 위클리를 보는 습관은 형성이 돼 있겠죠. 다음 주 예고편 뭔지 확인하시고
스트라이브 앱 가서 댓글 다는 것도 이미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또 라이프 플러스 TV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누르는 것도 여러분의 습관이 되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무슨 얘기 나눴는지 더보기란 누르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동안 항상 습관처럼 하시던 것들 오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제 잠입니다. 이번에 무한성이 이 영상이 올라가는 업로드 시점에 개봉을 합니다. 뷰가 보였습니까? 고맙습니다. 별점도 3개 반 줬습니다. 우와! 제니츠라는 동료가 등장합니다. 그냥 완전 찐따입니다. 막 무서워 막 이러고 막 못 싸워. 근데 갑자기 딱 잠에 들었습니다. 번개후 끝나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식욕과 수면력이 있다고 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면력이 훨씬 강한 쪽의 네. 사람이고 두 가지만 비교하시는 건가요? 또 커피 흘리시네. 여자분이 먼저 용감하게 그 남자분 집에 가서 같이 잠만 자자고 오? 밤에 네? 아까보다 훨씬 텐션이 높은데요? 저요? 왜 이렇게 눈빛을 반짝이면서 얘기를 듣는 거죠? 번개후 사삭 이거요?